안녕하세요. 유튜브에만 서식하고 있는 길에게 길을 묻다. 오늘 주제는 감각과 인지의 재발견이라는 제목으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감각과 인지라는 것에 대한 우리의 개념을 다시 재해석하고 재범주화하고, 그렇게 해서 완전히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고정관념들을 감각과 인지라고 하는 그 개념에 숨어져 있는 기존 프로세스에 대한 그 개념을 완전히 새로 바꿈으로 해서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떤 큰 지혜를 얻고 내 생활 속에 굉장한 어떤 새로운 그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지 오늘 좀 집중적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오감이라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5가지 감각 기관들을 통해서 접수되는 모든 외부의 에너지 또 내부의 에너지들이 감지될 때 감각이라고 하는 기관을 통해서 감지되고 있다. 그래서 감지를 해야만 인지를 하고, 그 감지된 걸 기준으로 인지를 해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이제 뭐 본다, 느낀다, 맛본다 모든 것들을 다 판단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 프로세스 체계가 정확하게 굳혀져 있는 이 순서는 변함이 없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개념이 이제 지금 깨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과학자들이 이제 새로운 이제 패러다임에 접어들고 있어요. 점점 더 인류 문명이 발전할수록 과학의 개념이 우리가 이제까지 그 너무나도 고정적으로 느껴왔던 그런 관념들을 다 깨부시고 있는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되는데, 역시 이번에도 이 감각과 인지라고 하는 것도 역시 굉장히 우리가 패러다임을 깰 수 있는 영역이 이제 우리가 드러나기 시작한 거죠.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뭔가를 본다, 느낀다, 내가 생각한다, 이 감정이 일어난다, 모든 내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생생함, 리얼이라고 하는 이 살아있는 내 감각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감각기관을 통해서 먼저 이렇게 내가 접촉하고 접수가 돼야만 내 뇌가 인지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명확하게 이제 과학적으로 밝혀낸 부분들이 뭐냐면, 인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개념 속에서 범주화돼 가지고, 그 칸트의 12범주, 그 인지의 12가지 범주에 의거해서 우리가 뭔가를 받아들일 때 이 받아들이는 모든 감각기관들로 들어오는 모든 것들은 인지라고 하는 애초부터 먼저 생성되어 있는 문들이 다 정해져 있고, 그 문들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들은 다 범주화되어 있는 문들로만 들어오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느끼는 감각들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 범주화되어 있는 기존에 딱 정해져 있는 틀 안에서만 들어오게 돼 있다. 그게 인지의 12가지 범주라는 틀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고 느끼고 모든 것들을 다 안다라고 할 때 그 범주라고 하는 것들은 이미 고정화돼 버려 있는 익숙한 범주 안에서만 받아들이는 것들을 감각이랍시고, 우리는 다 그 범주 안에서 카테고리화 해가지고 그것들이 결국은 내가 리얼로 다 알고 있다, 다 느낀다, 다 본다 하고 명백하다라고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모든 것들은 그렇게 이미 범주화되어 있는 틀 안에서 밖에는 못 보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알고 보면 이 범주화라고 돼 있는 이 인지의 12가지 범주의 체계에 우리의 그 시선이라고 하는 그 범주의 영역을 더 추가하면 그 추가되는 영역만큼 새로운 게 또 보이는 거죠. 다시 말하면 범주화되어 있는 인지의 영역들을 새로운 범주로 카테고리를 우리가 나누고 거기에 대한 정의를 새로 내려서 그 출입구를 따로 하나 만들어 놓으면 그 감각들을 우리가 느낀다라고 할 때 이미 느끼는 그 감각이 고정되어 있는 감각이 아니라 우주에 산재해 있는 수많은 에너지들의 그 값들이 다양한 감각으로 사실은 우리한테 오는데, 이 감각을 우리는 범주화 시켜 놓고 있기 때문에 모든 감각들을 이 범주화 안에서만 받아들이는데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다른 카테고리 분류를 하지 않으면 그냥 뭉뚱그려서 이 범주 안에서 다 해석하고 있다가 우리가 봐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범주화를 다시 하고 우리가 카테고리를 나누고 인지라고 할 때의 그 내가 안다 하고 발견하고 있다, 내가 뭔가를 봤다라고 할 때의 그 범주를 새로운 인지의 카테고리를 하나를 따로 만들어 놓으면 그 인지되는 순간부터는 그것은 계속 그 통로로 또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뭔가를 배우고 사람들 간의 관계를 통해서 새로운 사건을 만난다, 새로운 경험을 한다 할 때 그 새로움이라고 할 때 그것들이 항상 보면 인지의 범주가 하나씩 늘어나고 있는 거 과정이에요. 그 어릴 때부터 늙어서 죽을 때까지의 모든 과정들을 우린 경험을 하고 있는데 그 경험을 통해서 늘 익숙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을 제외한, 그러니까 늘 익숙한 것들은 인지의 범주 안에서 그 범주화된 것들을 늘 같이 경험하고 있는 것들은 그냥 늘상 같은 걸로 우리는 이렇게 딱 범주화 시켰으니까 더 이상 새로운 게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받아들인 것이고 일상생활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한 번씩 여행을 가거나 무슨 어떤 사건이 생기거나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뭔가 새로운 내 삶 속에 뭐 새로운 음식을 맛봐보거나 어떤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될 때 그 새로운 경험이라고 하는 건 전혀 내 인지 범주 안에서 일어나지 않았던 일들이 새로운 어떤 에너지로 다가올 때의 그 경험들이 범주화된 것들을 따로 카테고리가 느껴질 만큼 확실하게 인지의 체계가 달리 작용돼서 우리가 신선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그것도 계속해서 그런 에너지가 왔는데 이 범주화 안에서 계속 그 해석을 하다가 이 신호하고 안 맞는 그 범주라는 게 자꾸 느껴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 다가오는 우리가 느껴오는 에너지 정보들이 새로운 범주를 느낄 수 있도록 어떤 재인지가 되는 과정 속에서 너무나 이때까지 패턴과 다르기 때문에 툭 우연히 떨어져 보면서 그걸 순간적으로 재범주화하면서 하나의 문을 따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오면 이건 이런 거 하고 경험이라는 축적의 새로운 걸로 우리가 딱 하나를 새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추억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영역별로 새로운 경험이 될 수 있고 도전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면서 카테고리가 나눠지는 것들이 알게 모르게 있어 왔죠. 근데 이제 우리는 고정관념 속에 뭐가 있냐면은 늘 보는 것들에 익숙한 것들만 처리하도록 우리가 뇌가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최적화 시스템에 의해서 더 이상 복잡한 것들을 새롭게 보려고 하지 않는 뇌 습성이 있어요. 안 그러면 엔트로피가 너무 증가해 가지고 이 뇌가 회로가 멈춰서 더 이상 작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멈추는 상태, 그러니까 렉이 걸리는 것처럼 뚝뚝 끊겨서 생각을 더 이상 진행 못 시킬 정도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상생활 속에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정보들을 다 범주화 시켜 갖고 더 이상 세분화해서 새로운 정보로 업데이트를 시키지 않으려는 속성이 있어요. 그게 이제 최적화 원리 때문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런데 너무 익숙해서 살아오다 보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느껴지는 모든 감각들이라고 하는 것들은 알고 보면은 우리가 너무 익숙한 감각이라고 하는 그 기관들의 익숙한 맛들, 그 에너지 값들이 정해져 있는 그 통로를 우리가 범주화 시켜져 있는 그 틀 안에서를 다 맞춰서 해석을 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에너지 값이 우리가 와도 억지로 이 안에 끼워 맞춰서 그냥 왜 구체적으로 더 보려고 하지 않는 타성에 젖은 그 자동화, 우리가 자율주행 모드로 전환이 될 때는 더 이상 정보를 재해석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우리가 관찰자의 눈을 뜨고 새로운 시각을 보겠다라고 할 때 모든 것들에 붙여진 이름을 다 떼버리고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겠다고 보기 시작하면 수없이 많은 정보들이 다시 업데이트 되기 시작하죠. 우리 일상생활 속에 삶 속에 내 주변의 환경들, 집안의 어떤 가구들부터 주변에 널려 있는 모든 사물들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하고 있지 않는 것들이 수두룩한데 어느 순간에 이 사물의 기존 내 주변 환경에 대한 모든 선입견을 떼내버리고 재범주화하는 차원에서 모든 이름을 다 떼놓고 둘러보기 시작하면은 새로 보이는 것들이 수없이 많이 눈에 띄어요. 왜? 그 범주화를 일단은 탈범주화라 그래서 내가 보고 있던 그 인지의
그 작동 체계를 다 멈춰버리고 새로운 인지 체계를 작동하겠다라고 생각하고 관찰자의 눈을 뜨면 내가 관찰하고자 내가 하는 그 관찰자의 행위가 발동될 때 새로운 것들이 물질화된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관찰자의 눈을 뜨지 않고 관찰자의 관찰 행위가 발동되지 않는 상태에서 너무나도 익숙한 범주화되어 있는 생활 속에 그냥 최적화의 시스템에 따라 자동주행, 자율주행 모드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오던 모드로 갈 때는 눈에 새로운 게 띌 리가 없어요. 띌 수가 없죠. 왜? 늘 같은 것만 보도록 범주화되어 있는 길, 범주화되어 있는 행동, 범주화되어 있는 모든 사고방식대로만 살아가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내게 오더라도 그 범주화를 재해석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이틀 안에 그냥 이상한데 이러고 그냥 넘어가 버린 거죠. 그냥 뭐 오늘 좀 느낌이 좀 이상한데 그러고 그냥 넘어가 버려요. 대수롭지 않게 에너지가 오는데 새로운 어떤 것들이 명백하게 엄청나게 강한 것들이 우리 옆에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예감, 육감 또는 어떤 그 예지 능력 또는 그런 환상, 환청 내지는 그런 그 초영역적인 에너지, 그 초감각 에너지라 그러는데 초감각적인 에너지들로 우리가 느껴지는 모든 감각들을 평소에 우리가 그런 인지체계에 대해서 둔감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다 무시하면서 살아온 거죠. 그래서 육감이 탁 이렇게 떠올라도 내가 지금 무슨 쓸데없는 생각하는 거야, 지금 이런 생각이 왜 나지 이러고 그냥 넘어가 버려요. 애써 무시하면서 넘어가는 거죠. 근데 알고 보면 그 에너지 값이 엄청난 에너지 값이 내게 이미 왔기 때문에 느껴지는 건데 그걸 우리는 범주화되어 있는 생각 안에서만 항상 맞추기 때문에 더 이상 그거를 재해석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왔다가도 지나가 버리는 거죠.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왔다가 그냥 가버리면 또 못 느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수없이 많은 에너지 값들이 우리에게는 인지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범주화되어 있지 않은 것들이 올 때는 그냥 스쳐 지나가 버려요. 콜럼부스가 그 신대륙 발견할 때 그 거대한 배가 해안가에 나타나도 그 지역 원주민이 그 배를 며칠 동안 봐도 그 배가 있는지조차 안 보인다 그러잖아요. 그 거대한 형체 물체가 있어도. 왜? 한 번도 보지 못한 거다. 바다의 배라는 사물을 이때까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형태가 나타나도 우리 눈에는 감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있어도 우리 눈에 뻔히 보이는 거 있어도 본다라고 하지 않는, 범주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걸 애써 눈의 시각에서 재해석하려고 하지 않는 최적화 원리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유명한 실험을 했잖아요. 무대 위에서 뭐 흰옷과 무슨 예를 들어서 검정 옷을 입은 사람들을 사람들 무대 위에 올려놓고 공을 주고받게 만드는데 그걸 주고받게 만들면서 이게 공을 몇 번, 흰옷을 입은 그룹들이 몇 번의 공을 주고받는지 세라. 검정 옷을 입은 그룹들이 몇 번의 그 공을 주고받는지 세라라고 했을 때 관객석에 앉아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두 눈 똑바로 쳐다보고 무대를 바라보면서 그 실험 행위를 그 카운트할 때 공이 몇 번 주고받는 거에만 딱 그 인지 체계가 집중되다 보니까 그 실험 도중에 고릴라 분장을 한 배우가 수없이 많이 무대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오만 행동 다 하고 그냥 심지어 그 공을 주고받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 오만 가지 그 퍼포먼스를 해도 관객들의 눈에는 전혀 그 고릴라가 눈에 안 보이는 거죠. 인지의 범주화 시키자고 하는 그 카테고리가 딱 거기에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고릴라가 아무리 왔다 갔다 해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 거대한 그 사물로 분명한 인간 형체 같은 그 고릴라 분장을 한 배우가 왔다 갔다 하는데도 눈에 그게 안 들어오는 거죠. 그냥 몰래 숨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대놓고 버젓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인간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 현상이 왜 그러냐면 감각기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본다라고 하는 그 보는 행위가 우리가 범주화되어 있는 공이 몇 번 왔다 갔다 하는 것만 보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행위에 그것에만 딱 범주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다 최적화시켜서 아무리 집중을 하고 보고 있어도 고릴라가 안 보이는 거예요. 수많은 관중이 그렇게 보고 있어도 고릴라 분장을 한 배우가 왔다 갔다 하는 걸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게 유명한 실험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간의 인지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우리가 정확하게 본다, 다 안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허구적인 건지 알 수 있는 그 단적인 예인 거예요. 그래서 인지라고 하는 그 허구는 뭐냐면 내가 보기로 작정한 것만 보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보기로 작정한다는 말 자체가 범주화되어 있는 통로로 이렇게 모든 감각들로 전해져 오는 수많은 감각들이 사실은 내게 전해져 오는 에너지 값들은 엄청나게 다양한 감각들이 오는데 이 모든 감각들을 이거야 라고 인지할 때의 그 인지는 범주화가 이미 돼 있다는 거죠. 내 속에서 이거는 이렇게 봐 라고 하는 메커니즘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뭐가 오면 자동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도록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세부적인 해석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것은 결국 알고 보면은 그 최적화 원리에 따라서 그렇다. 왜냐하면 최적화를 시켜서 그거를 양식을 생략화 시키지 않으면 뇌가 이 트래픽을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뇌가 이렇게 멈춰버리죠. 정신이 멍해진다라고 할 때 너무 많은 정보가 한꺼번에 들어오면 멍해져 버리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엔트로피가 너무 증가하기 때문에 해석을 못 하는 거예요. 이 뇌 회로가. 그렇기 때문에 뇌가 가장 적절한 그 회로의 운영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적화라는 시스템으로 다 생략하게 돼 있다. 그 생략의 기본은 범주화되어 있는 인지 체계 하에서만 받아들이려고 하는 속성이 있다. 이게 과학적 근거가 밝혀진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저는 얘기할 때 이런 과학적 사실을 그냥 뭐 이론적인 내용을 설명드리려고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쩌라고 했을 때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거냐 이거죠. 자, 그러면 인지라고 하는 것이 범주가 정해져 있는 것만 인지하도록 그 애초부터 설정돼 있다. 그러면 과학자들이 또 실험을 했는데 그러면 재범주화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뇌가 인지할 수 있는 범주를 새로 하나 만들어주면 그 인지 체계로 문이 하나 생겨가지고 그 문으로는 그 에너지들이 또 발견되고 그 에너지들을 들어오는 통로가 따로 만들어지는 게 명백하게 증명이 된 거죠. 그런 것들을 활용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 인지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나중에 어떻게 이제 그 표현이 되자면 언어로 표현이 돼요. 인지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개념화 시키고 그걸 구조화해서 튀어나올 때는 결국 그 언어로 말이라는 그리고 또 글이라고 하는 표현이라고 하는 게 그 표현 양식이 다 언어잖아요. 언어로 표현이 됨으로써 인지의 과정이 범주화되는 걸 재범주화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창조의 원리가 말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할 때 그 기준이 그거예요. 언어, 그 말이라고 하는 속에서 범주화, 재범주화하는 개념을 새로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개념을 정하는 순간 그 개념이 완전히 새로운 통로로 인식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운 의미로 인식이 되는 거예요. 김춘수 씨 유명한 시가 있잖아요.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너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비로소 새로운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른다는 의미가 재범주화를 하는 거죠. 내가 인식하는 것들에 대한 이제까지 늘 틀에 박혀 있는 사고 체계 안에서의 인식의 틀과 내 식대로 새로 정한 범주화된 새로운 개념의 인식 체계를 만드는 원리는 내가 언어를 통해서 새로운 개념을 만들고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 하나의 인지 체계를 범주화한 인지 체계를 따로 설정을 해 놓으면 그거에 대해서 영락없이 그 인지 체계의 에너지들은 따로 또 우리가 식별할 수 있다. 우주의 모든 만물들이 가진 에너지 값이 너무나도 다양하기 때문에 또 사람과 사람 간의 그 마찰 에너지, 인간관계를 통해서 발생되는 그런 관계 속에서 생겨나는 에너지의 값들도 엄청나게 다양한 에너지 값들이 변수가 생기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인지체계, 기존 인지체계에서 인간관계에서 늘 이 사람은 이래라고 인식해왔던 인지체계보다 내가 새로 만든 인지체계 안에서 범주화를 따로따로 계속해서 사람을 만날 때마다 감정의 그 범주화도 달리 책정하고 사람에 대한 이미지도 달리 범주화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가.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삶 속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흔히 쓰고 있는 평범한 사람들 중에서 또는 일반적인 우리 인간의 삶 속에서 이런 재범주화를 잘하고 있는 형태를 우리가 몇몇 볼 수 있는 걸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예술가들이 특히 이제 음악을 하는 작곡가다, 뭐 음악을 하는 뮤지션이다 했을 때
우리가 일반인들은 그 에너지 범주가 이렇게 왔을 때 감정이 솟아오른다, 뭐 감정이 어떤 것 봤을 때 어떤 감정이 떠오른다, 이렇게 해서 감정이 떠오르는 걸로 일반 인지 범주를 딱 정해놓은 게 보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환경을 새로 만나거나 어떤 일을 만나거나 뭐 누구를 만나거나 뭐 이럴 때 그 범주를, 환경에 대한 범주를 감정으로 다, 이런 감정, 이러고 그냥 그렇게 익숙한 인지 범주를 감정으로 다 해석을 해서 그렇게 내뱉어요. 그런 범주화가 익숙한데, 뮤지션들 특히 이제 그 영역별로 다 따지고 보면 음악가인 경우에는 어떤 사람을 만나거나 어떤 풍경을 보거나 뭐 어떤 환경에서 뭔가를 느꼈을 때 감정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인지 범주의 그 카테고리로 인지를 하는 게 아니라, 이들은 별도의 다른 창을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굉장히 특화된 그 전문 영역으로 보는 창을 하나 만들어 놨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런 감정이 왔을 때 이걸 감정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런 사람들은 악상이 떠오른다 그래요. 악상이라고 하는 별도의 인지 체계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어떤 환경 속에서 똑같이 보는데 이 음악가들은 그걸 볼 때 이걸 보고 이런 악상이 떠오른다 하고, 악상이라는 카테고리로 딱 그거를 받아들여요. 그래서 노을을 보거나 무슨 환경의 어느 새로운 곳에 가거나 누구랑 어떤 관계 속에서 느꼈던 인간적 감정들이 확 솟아오를 때 그 사람들은 이 처리하는 메커니즘이 악상으로 이거를 받아들이죠. 그래서 선율이 떠올라요. 음악의 선율이 자동으로 떠오르는 거죠. 에너지 값들이 선율로 받아들이는 에너지가 익숙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게 굉장히 다른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 범주화의 새로운 어떤 그 예라고 생각할 수 있죠. 차 한잔 우리 하실까요? 아주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한숨 돌리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죠. 그래서 일반인들이 늘 범주화시킨 것들에 대한 것들은 이렇게 일상적인 범주화로 우리가 늘 봐오던 에너지 값들이라도 분야별로 자기 그 전문 영역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직업에 따라서 범주화시키는 카테고리는 따로 가지고 있더라는 걸 우리가 예를 들면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인은 똑같은 걸 보고 음악가들은 악상이 떠오르고, 시인은 시상이 떠오르고, 화가는 거기에 어떤 화폭에 담아야 될 그림으로 느껴지고, 조각가들은 그 어떤 사물을 봤을 때 사물 속에 어떤 형체가 떠오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에너지 감각의 기관을 통해서 인지될 때 다른 걸로 인지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감각은 똑같이 왔는데 그 에너지 값들은, 우리에게 오는 감각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렇게 사방팔방에 다양한 감각들이 있는데, 그 감각을 받아들일 때 다른 감각이 왔기 때문에 다른 악상이 떠오르고 시상이 떠오르고 뭐 이런 게 떠오르는 게 아니라, 감각을 느끼는 그 과정 속에서 인지한다라고 할 때 그 범주화되어 있는 인지 범주화에 자기 나름대로의 그 영역을 만들어 놨던 틀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게 다 다르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뭐 나야가라 폭포로 관광을 갔을 때 그 장엄한 폭포를 보고 각 직업별로 10,000명이 보고 있으면 10,000명이 다 다른 생각이 떠오른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고 있는 풍경은 같은 풍경인데 에너지 값은 똑같이 다가오는데, 그 에너지 값을 해석할 때 이 인지라고 하는 과정 속에 해석하는 이 알고리즘이 작동할 때는 다 다른 문들을 만들어 놓고, 그 문을 통해서 들어올 때 이미 범주화되어 있는 그 문으로 들어올 때 이미 그 형태의 색깔로, 그 형태의 모양으로 밖에는 해석이 안 되는 범주화가 작동되기 때문에, 그 한 자연 관광객들의 자연 풍경 속에서 10,000명이 보면 10,000명이 다 다른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그 풍경을 보고 느끼는 감정이, 그런 감각이 다 다른 감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버젓이 거기서 작동되는 거예요. 일반인들도 누구나 다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대한 예술가나 뭐 어떤 감성이 풍부한 사람만이 그런 것들을 따로 정해놓고 보는 체계가 활성화되어 있구나가 아니고, 누구나 다 그런 각각의 자기 나름대로 받아들이는 범주화의 틀을 다 만들어 놨다. 그게 이제 구조화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식대로 그걸 범주화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과정 속에서 인지하면서 그걸 구조화시켜 나가면서 자기식대로 항상 이제 이렇게 오면 이렇게 받아들이고 해석해 라고 하는 하나의 자기 감정 패턴을 또는 인지 패턴을 딱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르다. 그게 70억이면 70억 인구가 다 다른 인지 체계로 똑같은 걸 받아들일 때 우리가 같은 감각을 느꼈다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 감각을 다른 말로 하면 감정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감정을 우리는 다른 감정이 든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똑같은 환경값을 가지고 다 다른 감정이 들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 그 감정을 받아들일 때의 그 과정 속에 내가 문을 만들어 놓은 나만의 정해놓은 문의 색깔, 문의 크기, 문의 모양에 따라서 그 감정이 들어오면서 이미 그 형태로 바뀌어 버린다. 에너지 값이 인지되는 과정 속에 감정화될 때 그 감정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거기에 캐릭터를 부여하는 건데, 그 에너지 값에 내가 색깔을 입히는 거잖아요. 이건 이거야 라고 감정을 부여하고 그 감정에 대한 그 의미 부여에 개념화 시킨 것이 언어인데, 내가 이걸 보고 이런 느낌이 떠올랐어 라고 표현하는 언어로 표현될 때 그것이 감정이라고 하는 구체적 어떤 우리 형태로 느껴질 듯이 느껴지지만, 알고 보면 에너지는 굉장히 다양한 값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그 해석될 때의 그것이 정해져 있는 건 하나도 없고 개인마다 자기 나름대로 범주화시킨 감각에 따라서 다 재해석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개인별로 구조화가 다 달라진다. 그런데 통념화되어 있는 공통적 감정, 공통적 어떤, 그러면 공감을 한다든지 이런 건 뭐냐 했을 때, 그런 게 결국 뭐냐면 인간과 인간,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 속에 언어로 표현을 할 때 내가 느끼는 감각을 내가 감정이나 내가 언어화해서 개념화한 것을 다시 또 상대에게 내 에너지 주파수를 그 상대에게 이렇게 전해주는 과정 속에서 집단 지향성을 발동시키면서 내가 본 것을 이 사람도 느끼도록 내 범주화되어 있는 것들 이 사람에게 다시 둘이가 연합돼서 하나가 공감이 되고 공명이 일어나서 둘이가 융합되는 과정 속에서 두 사람의 감정이 나는 니하고 생각이 다른데, 나는 그거 안 보이는데 할 때는 두 사람의 공명이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벽 보고 얘기하는 것 같다, 말이 안 통한다, 또는 감정이 전달이 안 된다 할 때는 그 사람이 내가 느끼는 감정의 에너지하고 이 사람의 감정의 에너지의 그 언어 표현에서 공감과 공명이 일어나지 않을 정도의 주파수가 다른 거죠. 그게 보고 있어도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각자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한 환경 안에 있어도 각자 다른 생각, 동상이몽이라고 같은 모양 하고 있는 것 같아도 다 생각하는 게 다르다 이거죠. 그런 식으로 주파수가 안 맞을 때는 공명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언어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거죠. 말이 안 통한다 할 때 그런 언어가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언어가 통한다, 내 말이 통한다, 그래서 내 얘기에 공감한다, 그래서 네가 보는 것과 같이 공명이 일어나서 내가 슬프면 너도 슬퍼, 내가 보여주고자 하는 게 너에게도 똑같이 감정이 전달돼서 내가 야 정말 저거 멋있지 할 때 똑같이 아 정말 멋있네 라고 그런 공통적 언어로서 같이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는 공명이 일어나서 융합이 됐다는 얘기예요. 나와 너의 감정선이, 나와 너의 에너지선이 융합이 돼서 융합 진동이 일어나서 같은 게 보이는 거예요. 안 그럴 때는 백날 같이 보고 있어도 생각이 다르다니까. 나이아가라 폭포 보고 있어도 다 다른 생각하는 거예요. 다 다른 생각하고 있어요. 만 명 물어보면 다 다른 생각해요. 그게 받아들인 자기 범주화가 다 다른 식대로 보는데, 근데 그 만 명을 통솔하고 있는 누군가가 마이크로 뭔가 멋지게 MC 하나든 아니면 뭐 정말 유명한 사람이든 뭔가 표현을 잘하는 사람 누군가가 만 명에게 마이크를 대놓고 뭐라고 외칠 때 그것을 일제히 다 같이 바라보면서 이야 그렇구나 하고 볼 때 거기에 대해서 같은 풍경을 보고 있는 공감이 일어나서 융합이 될 때 그때는 집단 지향이 일어나서 그 물체가 같은 걸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 현상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현상이에요. 대중들이 같은 걸 본다, 같이 느낀다, 공감한다. 그래서 집단적으로 뭔가 같이 움직인다 할 때 그런 집단 지향 현상이 생기면서 공감대가 같이 이렇게 융합돼 가지고 같은 것을 바라보게 되는 집단 지향이 생길 때 문화가 만들어지고 종교가 만들어지고 이념이 만들어지고 국가가 만들어지고 그 공동체가 그렇게 해서 생기는 거예요. 집단 지향이 생기는 거예요.
보고 있는 그 감정에 대한 공감대가 같아지는 거예요. 근데 한 나라 안에 살고 있으면서 감정의 그 공감대가 안 맞으면 서로 나눠갖고 싸우잖아요. 내가 보는 건 정말 이게 정답인데 쟤는 절대로 이게 악이라 그래. 그래서 서로 싸워요. 서로가 틀렸다 이거지. 넌 잘못했다. 그래서 결국은 바라보는 것은 같은데도 불구하고 해석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에너지 값은 똑같이 왔는데 한 현상을 가지고 해석하는 게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게 공명이 일어나는 집단지향 현상이 각각 다른 형태로 이미지화되고 개념화되고 관념화되면서 사상이 되고 신념이 되면서 그걸로 목숨까지 걸 수 있는 정도의 그런 감정이 고착화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사회현상으로도 만든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내 삶을 이제 어떻게, 그래서 어쩌라고 하면 내 삶을 그럼 어떻게 조율할 것이냐. 그래서 우리는 감정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하잖아요. 감정이 일어나면 그 감정을 통제할 수 없는 감정이기 때문에 그냥 고스란히 다 당해야 된다 이러면서 그 감정이 올 때 굉장히 힘들어 하는데, 그럴 때 잠시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에너지, 저도 이제 한때 좀 착각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의 원형이 그대로 오기 때문에 이 감정이 오는 대로 그대로 손님으로 받아들이고, 그 감정이 오면 그대로 거쳐 지나가도록 온전한 이 에너지를 그대로 다 받아주자, 이런 형태로 이제 제가 늘 받아왔어요. 그래서 감정은 다스릴 존재가 아니다. 감정은 손님이라고 생각하고 오는 감정 그냥 다 받아주자 라는 게 제 그 방식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발전하는 눈이 띄인 거죠. 아, 이놈의 감정이라는 게 알고 보면 내가 범주화 시켜놓은 것들로만 온 감정으로 내가 해석하고 있었구나. 인지하는 과정 속에서 문득 어떤 것들을 보고 떠올랐던 그 감정이 떠올랐다라고 할 때는 그 감정이란 손님이 온 것이 알고 보면 내가 정해놓은 문으로 들어온 감정의 손님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초대한 손님인데 그 감정이라는 것은 내가 정해놓은 틀에 맞춰서 오는 손님인 거예요. 그런데 이 감정을 내가 다른 문을 만들어 놓고 다른 형태의 이 똑같은 에너지인데 이 감정을 대할 때의 내 들어오는 출입구의 문을 다른 형태의 이름을 지어주고 다른 형태의 색깔을 부여했을 때 거기에 대한 내 범주화되어 있는 내 관념화되어 있는 내 언어를 다른 언어를 붙이고 이 에너지는 이 값이야 라고 붙이기 순간에 한순간에 이 감정이 뒤바뀌어 버리는 거죠. 왜? 이미 들어올 때부터 색깔이 다른 색깔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색깔을 입히는 게 내가 입힌 색깔이라니까. 감정이라는 게 알고 보면 변하지 않는 어떤 거대한 뭔가, 저항할 수 없는 뭔가가 온다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인지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정한 의미 때문에 이 감정이 그 감정으로 그냥 애초부터 들어오는 것처럼 느껴졌구나. 의미를 정하고 이름을 새로 정하고 색깔을 정하고 거기에 맞는 포장을 따로 해놓으면 이놈의 에너지가 올 때마다 이 문으로 오기 시작한다. 그래서 예술가들이 느끼는 영감들을 느낀다거나 예지력을 느낀다거나 할 때 그런 것들이 내가 정해놓은 범주에 따라서 그런 색깔들은 다 이렇게 표현될 수밖에 없는 그런 걸로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되는 현상으로 우리가 경험을 자꾸 하다 보면 점점 세분화할 수 있구나, 에너지들을. 그게 아이디어가 느껴지실 거예요. 삶의 지혜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초감각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초감각 에너지. 그럼 다시 말하면 예감, 육감, 그리고 예지력, 그 다음에 뭐 투시력 또는 무슨 우리 인간의 오감기관을 벗어난 어떤 초월적 감각을 느끼는 것들은 굉장히 특별한 사람들만 느끼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범주, 일반인들은 이거를 초감각, 그 초에너지 같은 그런 초능력 같은 에너지 감각은 우리가 못 느낀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은 거죠. 이 초월적 에너지, 초월적 감각, 초에너지, 이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감이라고 하는 인지 체계를 우리가 이때까지 느껴왔던 이 익숙하게 보고 느끼고 그 오감에서 느껴지는 에너지들의 해석이 요 해석으로만 우리가 받아들이려고 했던 그거기 때문에 물질화되어 있듯이 마치 전형적인 어떤 감각체계 이상의 주파수들을 못 느낀다라고 하는데, 알고 보면 문득 떠오르는 예감이 떠오를 때가 있잖아요. 우리 삶 속에서 그런 거 많이 느껴요. 예감이 불길한데, 그리고 살면서 시도 때도 없이 툭하면 얘기하죠. 아, 예감이 안 좋은데,
아, 예감이 좋은데. 이 예감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툭 하면 해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는 항상 그냥 가볍게 넘기죠. 왜? 오감기관은 아니다 이거지. 오감으로 느껴지지 않는 비전형적이고 비물질적인 어떤 느낌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내 수준을 벗어난 거다. 그냥 요행이 예감은 이렇지만 하고 그냥 그 예감을 우리는 의존하려는 게 마치 잘못된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닌 거죠. 예감이 느껴졌다는 얘기는 엄청난 에너지 값이 이미 왔다는 거예요. 내게 그 에너지 값이 왔는데 우리가 예감이 느껴지는 그 감각을 이 오감기관의 분류기관에 의해서 익숙하게 느껴지는 틀에 안 맞기 때문에 따로 분류해서 그냥 이건 빨리 지나버리게 하는 거예요. 왜? 이건 생각하면 골치 아프고 예감이라는 건 내가 처리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거지. 그냥 예감이 이렇다 이러고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예술가들이나 전문적인 직업을 가진 전문가들이 항상 자기 방식대로 어떤 감각이 왔을 때 별도로 처리하는 창구를 만들듯이 그런 게 유독 자주 느껴지는 게 있다면 이것을 정식의 문을 하나 만들어서 이걸로 아예 따로 해석하겠다고 그런 예감이 떠오르는 그런 초월적 감각 같은 오감기관이 아닌 감각으로 느껴지는 그것들을 분류를 다시 해서 이거는 이렇게 분류를 다시 해서 받아들여서 생각해 보자 하고 예감이라는 걸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내가 예감을 대하는 내 통로를 따로 하나 만들겠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예감의 비중이 두기 시작하면요, 그 예감이라고 하는 자기의 그 일상생활 속에서 육안으로 보여지거나 현상으로 보여지지 않는 것들을 느끼는 감각기관이 활성화되기 시작해요. 감각기관이 활성화된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오감기관의 에너지들로 그것을 물질처럼 느낄 수 있을 만큼 익숙한 감각체계를 내가 만들어주는 인지체계가 생기는 거예요. 에너지라고 하는 값을 인지할 수 있는 체계를 오감기관을 통해서 느끼도록 범주화 시켜놓은 게 이제 점점 명확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예감이라고 하는 게 점점 더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런 게 수도 없이 많아요. 그 뭐 꿈을 꾼다라고 할 때도 예지몽 같은 꿈을 꿀 때도 마찬가지. 어디서 봤다 이거죠. 분명히 눈에 본 것 같아. 그러니까 환시라고 환상 같은 그런 그게 보인다라고 하죠. 어린아이들 눈에는 수도 없이 보이죠. 환상이 보여요. 우리 물질계에서 보이지 않는 게 애들 눈에는 보인다니까. 근데 우리가 자라오면서 다 잊어버리죠. 왜? 그걸 다 무시하기 때문에. 그런 세계에 대해서 더 이상 동화 속에나 존재하는 거라고 우리는 다 그 어른들이 그때부터는 더 이상 너는 자랐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생각하면 안 돼 라고 묵시적으로 자꾸 그걸 차단시키죠. 어린아이 때는 누구나 다 봐요. 자연 에너지의 모든 것들을 형상으로 다 보게 돼 있어요. 다 보인다니까. 우리가 다 경험했던 거예요. 알고 보면. 그런데 이거를 어느 순간부터는 물질계에서 나타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범주화되어 있는 일상생활 속에서 느껴지는 이 분류화에서 벗어난 것들은 그냥 이거는 생활하는데 도움이 안 된다 하고 그냥 언제까지 네가 어린애처럼 철부지처럼 맨날 그런 공상이나 하고 그런 맨날 상상세계에서 네가 살 것이냐 하고 핀잔을 주면서 그런 생각 자꾸 하면 너는 피터팬 증후군이야 이러면서 계속 그 사람을 이상하게 취급을 하면서 사회생활 못하는 사람처럼 하기 때문에 그런 감성, 에너지를 눈으로 보는 것 같이 명확하게 환상으로 보여지는 그런 감성들을 더 이상 경험 못하게 차단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저 같은 사람들은 어릴 적부터 워낙 막 자라왔기 때문에 누가 나한테 간섭할 사람이 별로 없어. 왜냐면 내놓고 자란 식구들. 우리 어릴 적 그런 데 많잖아요. 식구가 많으면 더 이상 관찰을 해줄 수 있는 여유가 없어. 그러니까 누가 이래라 저래라 간섭을 안 해. 지 혼자 사는 거야. 지 법대로. 그런 사람들은 그 세계가 명확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세상 보는 것들이 관점들이 자기 틀이 만들어지는 그런 그게 특화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늦지 않았다. 다 자랐고 이미 우리는 훈련을 받아서 이미 뇌라는 놈이 노예화 훈련이 다 돼 있어서 인지라는 범주가 너무나도 명확한 체계에서 보는 게 딱 고정돼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새로운 걸 볼 수 없다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이제부터 오는 새로운 감각들을 이름 떼고 보는, 그러니까 내게 느껴져 오는 모든 환경이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은 에너지로 다 오는 거거든요. 숨 쉴 때마다 오는 게 에너지 감각이고 먹을 때마다 오는 게 에너지 감각이고 다 사람 만날 때마다 오는 게 에너지 감각으로 다 온다. 그런데 이거를 누구 만났으니까 오늘 기분 좋겠네, 기분 좋다 뭐 이런 식으로 구조화되어 있는 늘 익숙한 표현으로 하지 말고 새로운 이름을 붙여보는 거죠. 에너지 값을 새로 정의하는 거예요.
그렇게 대하다 보면 항상 다양한 표현이 생기면서 에너지 값에 대한 실체들이 이름 떼고 보니까 계급장 떼고 붙자 할 때 그 실체라고 하는 형태에 대한 계급장들을 다 떼내버리니까 만만해 보이고 어떤 게 허상으로 보이는 거죠. 왜? 이름을 다 떼버렸으니까. 어떤 것도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오는 에너지 값을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훈련을 가지고 자꾸 습관화들이다 보면 그 에너지들이 익숙한 에너지의 분류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까지는 최적화 시스템에 의해서 내가 아예 범주화를 시키지 않았던 걸 무시하고 가려고 했던 것들이 최적화 시스템이 스톱되면서 이게 엔트로피가 증가하더라도 잠시 멈춰봐 하고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일상생활을 멈추거나 또는 생각을 다른 거 바쁘게 뭔가 하던 걸 멈춰버리거나 하면서 문득 거기에서 넋이 빠진 듯이 골똘하게 이제 몰입하기 시작하는 거죠. 어떤 한 상에 확 잡히는 거예요. 윤도현의 우체국 앞에서 노래처럼. 가을 우체국 앞에서 그대를 기다리다 노란 은행잎이 바람에 날려 이렇게 그 지나는 사람들처럼 가는 걸 보내 할 때 그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이 홀로 언제까지 그렇게 오래 있을 수 있을까 하고 그러면서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이거죠. 어떤 한 상에 사로잡혀서 골똘히 묵상하는 거예요. 그런 문득 그런 상에 잡히는 현상들이 생기는, 그때가 엔트로피가 증가하기 때문에 스톱하는 거예요. 더 이상 행동을 못 하는 거죠. 다른 것들을 스톱시키고 최적화를 막아버리고 새로운 것들을 보는 관찰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깨달음이 문득 오기 시작하는 그런 그 신기한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초능력을 감각을 개발하고 싶고 또 내가 뭔가 깨어난 사람이 되고 싶고 내가 정말 이런 노예나 개돼지처럼 살지 않고 이제 내 삶을 살겠다. 나는 내 삶의 주인으로 살고 내 의미를 새로 부여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어떤 묵상이라는 걸 통해서 이렇게 명상을 해서 나를 재각성해야 되겠다라는 바람은 가지잖아요. 그런데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묵상해야 될지, 내 개념을, 나를 어떻게 재각성해야 될지에 대한 개념을 몰랐던 상황이라면 지금 이 얘기를 듣고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이게 결국은 감정부터 시작해서 초감각기관을 느끼는 모든 초능력에 대한 인지까지도 인지라고 하는 체계가 결국은 이제까지 늘 내가 익숙하게 고정관념화 시키고 왔던 그 틀에서만 해석되려고 하는 그것이 작동됐기 때문에 내가 자율주행 모드처럼 아무 생각 없이 살아왔구나. 그런데 내가 어느 순간 내 엔트로피가 증가하더라도 이게 과부하 렉 걸려갖고 잠시 스톱 상태로 있는 거를 즐기는 것처럼 문득 어떤 상이 떠올랐을 때 그걸 붙들어 보는 거죠. 그 에너지의 그 흐름을 딱 붙들고 이거 뭐지 했을 때 그걸 놓치지 않고 그거를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면서 새로운 감각기관으로 받아들이도록 내 에너지 창을 새로운 이름 부여하고 새로운 색깔 부여하고 새로운 형태로 이걸 받아들이는 감각기관을 자꾸 늘리기 시작하면은 그게 예감이 됐건 또는 뭐 예지가 됐건 어떤 영역의 초능력 같은 초월적 감각도 다 느껴질 수 있고 내 삶 속에서 익숙하게 봐져왔던 그런 것들을 떼놓고 새로운 시야로 바라봤을 때 내가 못 보던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삶이 굉장히 신선해질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어떨 때 우울해지거나 심지어 굉장히 자폐증이나 우울증에 가까운 병에 가까운 어떤 내 그 상에 꽉 묻혀있던 분들조차도 이게 별거 아니었구나. 오랫동안 내가 이렇게 고생했던 게 알고 보면 내 이름 새로 정하고 감정이라는 이름을 내가 바꾸는 데 따라서 이 감정이라는 이름은 얼마든지 다른 형태로 처음부터 들어올 때 다른 문으로 들어오는구나. 그러면서 순간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오늘도 되게 좀 재미난 경험을 했는데 저는 그런 거 많이 경험을 했어요. 음악을 틀어놓고 음악을 틀면 음악이 굉장히 그 다양한 주파수를 가지고 있잖아요. 뭐 리듬에 따라서 멜로디에 따라서 굉장히 감성을 자극하는 굉장히 다양한 색깔의 그 주파수들이 있죠. 음악이. 그런데 이제 뭐 예를 들어 제가 오늘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일어날 때 이게 몸이 찌푸둥하거나 뭔가 기분이 꿀꿀하거나 할 때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오늘 왜 이럴까 이러면서 그냥 이렇게 그 감각기관을 내가 규정 내린 하루에 어떤 의미를 탁 주면 오늘 하루는 맨날 그렇게 찝찝한 거야. 그런데
제가 음악 찾아서 7080 그 롤라장 음악, 그 신나는 음악 있잖아요. 춤추는 음악. 그거를 틀어놓고 그냥 음악 트는 순간 10초도 안 돼서 침대 위에서 누워있다가 내 몸이 꿈틀꿈틀 꿈틀이처럼 꿈틀꿈틀하면서 그 신나는 댄스 음악에 나도 모르게 누워서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꿈틀꿈틀 꿈틀꿈틀. 꿀꿀했던 기분이 한순간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음악을 틀어놓고 춤추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러브 액츄얼리에 나오는 그 휴 그랜트처럼 막 춤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온 집안을 막 음악 틀어놓고 춤추고 다니면서. 그리고 신나게 한바탕 한 30분 그렇게 춤추다가 보니까 온전히 기분이 확 살아나는 거죠. 그 음악 하나의 주파수에 맞추고, 그리고 내 개념을 음악 하나에 의존을 해서 내 감정을 새로 완전히 탈바꿈되는 그런 경험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때는 명상에 잠기거나 그럴 때는 음악의 도움을 받아서 이 주파수가,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게 70%인가요? 온몸이 이루어져 있는 물의 비중이 70%나 차지할 정도로 이 물이 꽉 차 있잖아요, 우리 몸이. 그런데 이 물이라는 놈은 이 음파라고 하는 이 주파수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결정체가 바뀔 정도로. 그래서 음악을 틀면 즉각적으로 이 몸이 꿈틀꿈틀 바뀌어. 왜 바뀌냐? 물의 결정체가 바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주파수에. 그러니까 내 마음이 바뀔 수밖에 없어. 기분이 바뀌고 환경이 삽시간에 바뀌어버려요. 10초도 안 돼서 바뀌어버려요. 놀라운 경험이에요. 여러분 해보세요 한번. 음악을 뭘 트느냐에 따라 금방 우울해졌다가 금방 그냥 깊은 명상에 빠졌다가 금방 막 신났다가 시시각각 바뀐다니까. 음악 하나 바꿨을 뿐인데, 그런 주파수를, 그 에너지 값이 올 때 내가 그 에너지에 반응해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받는 방법도 있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내가 감정이라는 것들을 내 임의로 내가 이름을 정하고 거기에 출구가 아니라 입구를 새로 만든다는 마음으로 딱 아예 관념화된 입구를 하나를 딱 정해놓으면, 아 이거는 이 감각이야 하고 그냥 애초부터 인지가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무조건 딱 그런 감정이 왔을 때, 그런 에너지가 확 왔을 때 이 감정이야 라고 바로 그 틀이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이는 구조가 발동되는 거죠. 그런 경험을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그러다 보면 이 감각과 인지에 대한 것들이 재발견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오늘 여기 누구나 느끼는 초감각을 활용한다, 예감이나 환청이나 착각 같은 환상이나 육감이나 이런 것들도 알고 보면 에너지 값들을 우리가 다양하게 느낄 수 있는, 우리의 사실은 원래 그 받아들이는 감각기관을 통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걸 우리는 그냥 우리가 늘 익숙해 왔던 범주화되어 있는 틀로만 받아들이려고 하기 때문에 안 맞으면 그냥 최적화시켜서 애써 무시해버린 거예요. 아 내가 무슨 쓸데없는 생각하지? 왜 자꾸 헛게 보이지? 내가 왜 자꾸 이런 생각을, 헛생각을 하지?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막 떠오르는 생각이나 뭐 눈에 보이는 것조차도 애써 그냥 다 무시해버리려고 하는, 그래서 정말로 귀중한 시상이 떠오르고 악상이 떠오르고 그런 예술가적인 어떤 굉장히 좋은 정보가 떠올랐는데 그걸 놓쳐버린 경우가 있기도 하고, 우리 삶 속에 굉장한 아이디어가 떠올랐는데도 내 사업의 아이디어, 내 삶 속에서 굉장히 기발한 나만의 뭔가가 떠올랐는데도 내 감각기관에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무시해버렸던 그런 초월적 에너지들, 내 익숙해져 있는 감각기관에만 해석돼 왔던 그런 인지체계들에 의해서 벗어난 것들을, 놓친 것들을 이제부터 찾아보자고요. 찾아먹는 훈련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육감, 영감, 그래 초감각에 대한 인지들을 계속 해 나가다 보면 여러분들의 에너지 값들, 여러분들의 결합되고 있는 수시로 바뀌는 다가오는 에너지 값들을 더 디테일하게 계속 감각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인지되는 것들을, 다양한 감각의 색깔들을 계속 만들어 갈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한번 시도해 보세요. 음악을 즐겨보는 것도 시도해 볼 방법 중에 하나지만, 이름을 정하는 순간 벌써 도가도 비상도여 명가명 비상명이라 이 도덕경에 나오는 말처럼 이름을 이름으로 붙인 순간 이미 거기에 고정된 관념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새로운 게 안 보이는 건데, 내가 이름을 불러주는 순간 너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된다라고 하는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처럼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모든 것들에 새로운 이름을 붙이고 개념을 바꾸고 탈개념화, 탈관념화, 탈범주화를 해서 나만의, 내가 신이라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나만의 인생의 룰, 나만의 인생의 새로운 관계의 이름들,
그런 정의들을 새로 내려가면서 그렇게 해서 내게 다가오는 모든 감각들을 내 식대로의 감각의 입구들을 다 따로 만들자. 이런 차원에서 한번 실험을 해보시면 굉장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제안을 드려봅니다. 제 얘기가 공감이 되시면 좋아요, 공유 부탁드리고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